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게 인공지능도 궁금하고 인공지능이랑 이걸 교육이랑 연결을 시켜놔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되게 조금 머리가 나쁜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저희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이제 공교육이라든지 지금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진짜 간성의 법칙처럼 자꾸 이 이제 공교육에서 변화하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이제 변화가 될지, 그러면 이제 또 변화가 됐다면 그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지금 아이들이 어떤 걸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조금 쉬운 이야기.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중학생 대상 강의한다거나 할 때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는 얘기라서 안 한 건데요. 너무 좀 흔하다 보니까. 교육 부분 조금 제가 궁금했던 건, 저는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고, 책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미술 교육. 네, 미술 교육으로 예를 들면 되게 쉽죠. 뭐가 쉽냐면은 우리 외부의 미술 대학을 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미대 나왔어요 그러면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래요. 대뜸.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본 그림만 그리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얼굴 그려주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미술대학 딱 들어가 보면은 디자인 능력하고 만화 그리는 능력하고 얼굴을 묘사하는 능력이 다 틀려요. 그 안에서 이렇게 또 한 10가지로 나눠져요. 미술대학 내에서. 그래서 어떤 건 추상적인 추상표현, 추상적인 형태를 잘하는 애가 있고, 저는 약간 비구상, 추상적인 표현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대생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기 싫어해요. 마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제가 포기한 이유는 공식을 외우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리를 이해하는 스토리텔링 수학까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까지는 잘했어요. 중3 수학부터 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전공 내에서의 세부적인 그 분열이 있거든요. 분열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얘네들을 평균 내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내는 걸. 그래서 만화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인공지능은 고풍으로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화 도표에서 진화를,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 그림을 보면 쭉 뻗다가 굉장히 많은 게 멸종을 해요. 이렇게. 얘가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얘가 쭉 성장하다가 또 여기서 쫙 펼쳐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얘가 또 죽어요. 그리고 얘가 하나 살아남고 또 딱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진화의 나무가 그렇게 그려져요. 진화의 나무 하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일반 이렇게 나무처럼 생기지 않았고, 길쭉한 마치 식물로 따지자면 아무튼 길쭉하게 이렇게 여기서 쭉 퍼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꽤 길어요. 이게 하나만 살아남는 게. 그런데 인공지능은 동시대 데이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거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빨리 정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면 만화, 또는 만화 내에서도 순정 만화냐 뭐냐 또 막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퓨처 마킹이라는 얘기가 그건데, 인공지능이 평균을 내서 학습하기가 어려운 것에서 10대의 고수가 돼야 된다라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공급할 것이냐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렇게 뛰어난데 인간이 그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고수가 됨으로써 인공지능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늘 만드는 두뇌가 될 것이냐의 문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굉장한 그 직감력이 뛰어난 고수, 그러니까 바다에만 나가면 어디가 물고기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알아. 그냥 밑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그냥 알아, 이렇게. 나가면 만선, 나가기만 하면 만선, 뭐 이런 선장이 있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선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원을 처음에 시작한 나이가 중학교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30살부터 장학금을 주는 박철 누구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한 60억 벌었다라고 언론에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뒤를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60억이 아니라 한 6억 정도 매년 버는데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를 기부하더라.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을 기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를 기부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박철범인가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주식을 아빠한테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중1, 중2, 중3부터 성인들이 일하는 분야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해본 애가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재능이 좀 뒷받침 돼주면 그게 교집합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인간 고수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세돌도 이제 이세돌이 바둑 고수라고 쳤을 때, 근데 이세돌은 바둑의 고수이긴 하고 78번째인가 87번째인가 그래서 딱 한번 이겼잖아요. 신의 한 수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세돌의 그 신의 한 수는 바둑이 아주 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세돌은 바둑에서 고수가 됐지만 불행하게도 인공지능이 너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예는 얻었지만 결국 인간들이 바둑 두는 것은 인간들의 영역만의 그냥 장난 같은 놀이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일단은 인공지능이 바둑은 정복을 했으니까.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모든 영역에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제가 데이터의 순서를 보여드렸죠. 그 데이터의 순서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고수가 되어가는 순서랑 일치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것들이 더 수치화되기가 쉬운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바다에만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는, 그다음에 넬슨 제독 얘기할게요. 여러분, 넬슨 제독이 21살에 함장이 됐는데, 왜 21살에 함장이 될 수 있었냐면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때 해군에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21살이 될 때까지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장이 된 다음에 눈 하나하고 팔 하나를 잃어요. 전투 중에. 엄청난 전투 경험을 쌓습니다. 몇 년 동안 쌓냐면 12살 때부터 그 프랑스 함대를 이기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한 30년 동안 경험을 쌓아요. 전투 경험을. 12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12살에 들어가서 30년 경험을 쌓아봐야 42살이에요. 43살이에요. 그때 제독이 된 거죠. 제독 나이로 뭐 한 50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경험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데, 자, 인공지능이 이세돌보다 훨씬 데이터가 많았는데 이세돌한테 밟혔단 말이에요. 한 번은 밟혔다 이거예요. 내가 데이터가 더 많은데.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라는 것이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지금 제가 양자생물학을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인간은 이미 완성된 생물학적 양자 컴퓨터예요. 그게 인간의 세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지만 인간의 세포는 그런 양자 컴퓨터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세포가 굉장히 영리하지만,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을 어떤 식으로 발달을 시키냐면, 이게 이제 그 진화 심리학하고 뇌과학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 교육이 풀려요. 그래서 다시 두뇌 그림을 보면서 한번 그 인간의 진화의 단점, 속도가 여기 이제 시냅스, 아까 시냅스에서 얘네들이, 이 수용체들이, 얘네들이 양자적인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시냅스 사이에서 이 세포 수용체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엄청 영리한 거예요. 얘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이 세포 수용체 자체가에서 양자 컴퓨팅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세포의 진화의 역사가 38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최초에 뭔가 유기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38억 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38억 년 동안 진화한 생물학적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시달려 왔어요. 편도체, 해마, 편도체인데, 편도체의 기능이 뭐냐면, 편도체는 방사선 형태로 인간의 전두엽하고 소뇌하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편도체는 두뇌의 중심부에 가 있고 모든 두뇌의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편도체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위협당하는 것을 먼저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것을.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기관이라고 해요, 편도체가. 그래서 쥐의 편도체를 없애면은 쥐가 고양이 무등을 타고 놀아요. 고양이를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인간도 이거 없애버리면 공포를 잃어버립니다. 공포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편도체가. 이 편도체가 예를 들어서 간내 다음에 이렇게 간내나 소내 얘들만큼 아주 원시적인 두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충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단세포도 공포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단세포 생명체는 두뇌가 없잖아요. 두뇌가 피부에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단세포는 피부가 두뇌예요. 그럼 단세포의 피부가 두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봤더니 좀 전에 보여줬던 그림하고 똑같아요. 단세포 생명체의 두뇌는 얘가 두뇌 역할을 합니다. 얘가 내가 지금 위협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를 감별을 하고, 또 이제 뭐 단세포 생명체 중에 무슨 선모 같은 게, 아주 그 잔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당분으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하던데, 걔네들이 이렇게 외부를 감지해요. 그래서 피부 자체가 우리 인간 두뇌의 시냅스의 피지라고 비슷해요. 단세포 생명체는. 그래서 피부가 생각을 해요. 생각. 그렇게 해서 점점 좀 진화해서 인간도 발생 반복서를 보면은 수정란이 이렇게 막 분열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 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부세포가 변해서 뇌세포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영리한 세포를 두뇌로 만들어요. 인간의 그 뱃속에서 태아로 발달을 할 때.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편도체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편도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편도체는 위협을 당할 때마다 나머지 전두엽이라든가 얘네들에게 에너지를 분산시키질 않아요. 생존에 온 힘을 쏟도록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전두엽이 굉장히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고 두뇌가 아주 성능이 좋은데 인간은 휴리스틱이 발달한다고 그래요. 휴리스틱이 뭐냐면은 계산을 충분히 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휴리스틱이에요. 그걸 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감으로 판단한다.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뇌에 들어오는 감각적으로 두뇌로 들어오는 무수한 감각 정보 있죠. 데이터 정보. 제가 여기서 대화를 하면 빛도 지금 제 눈으로 들어오고 여기 수많은 얼굴들이 있고 에어컨 바람이 부는데 여기 부는 속도와 여기 부는 속도가 다르죠. 에어컨 바람이 벽을 한번 타고 돌면은 여기서는 온도가 조금 올라간 상태로 왼쪽 귀를 스친 다음에 오른쪽 귀를 뒤에서 바람이 불고 이게 다 정보예요. 이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전두엽이 생존을 위해서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가 받아들이는 정보 양의 20만 분의 1만 전두엽이 처리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50억 분의 1만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다. 아마 50조 분의 1만 처리할 거다. 왜? 무한이라는 것은 쪼개고 들어가면 더 무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은 무한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중중무한인 거예요. 중중무진. 화엄경에 나오는 정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아까 얘기했죠. 흑인을 많이 아는 사람은 모든 흑인을 얼굴을 다 구분할 수 있지만 흑인 동네를 처음 가본 사람은 흑인이 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야 흑인이면 흑인인 것만 알면 되지. 흑인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까지 네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인간 집단 내에서 제가 메슬로우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랬죠. 인간 집단 내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이 정글 속에서 자기의 생존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두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해졌냐면은 충분한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 판단을 내린 존재만 생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화살의 비유가 그건데 석가모니가 한 비유인데 독화살이 날라왔을 때 독화살이 날라온 방향을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단 빼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독이 퍼지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분석하고 감각을 해석하는 것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38학년 동안 진화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소통하고 집단 생활하고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안전함을 좋아하고 왜 우리가 소속을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그게 또 오래 사니까. 집단에서 밀려나면 무조건 빨리 죽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천적한테 잡혀 먹혀요. 양들이 늑대가 나타나면 둥글게 모여서 뱅글뱅글 돌거든요. 처음에는 늑대를 방어하기 위한 굉장한 그 양들만의 전략이다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학자가 나타난 거야. 가만 보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서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왜 가장자리에 있으면 늑대한테 잡혀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더 힘센 놈이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힘이 약한 놈이 바깥으로 밀리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집단 생활하는 피식자들은 그 집단에서 밀려나면 무조건 먼저 죽더라. 이게 우리한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모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울유런이 왜 생겼어요? 거울유런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모방학습, 그 다음에 소통이에요. 공감. 인간은 거울유런이 없으면 공감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을 내 두뇌에서 그대로 가상현실로 시뮬레이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 기능이 안 돌아가면 그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에 걸린 사람은 거울 뉴런이 안 돌아가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 거울 뉴런이 쌩쌩하게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 두뇌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를 파악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집단 생활하면서 어떤 표정이라든가 특히 얼굴 표정하고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무수한 감각이 수평적으로 엄청나게 우리 두뇌에 감각적으로 들어오지만 인간은 그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빨리 처리하도록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영리함의 50억 분의 1 또는 50조 분의 1로 멍청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는 양자 컴퓨터이지만 거의 무한대를 감지할 수 있는 영감을 가지고 있고 센서링을 가지고 있고 다차원까지 다 감지할 수 있지만 평행우주까지 다 감지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내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라고 얘기하는 것 차이가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의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책이 팔리는 권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기는 거하고 뭐 이렇게 넘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걸 보는 남자는 그 차이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귀는 과정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미장원을 다니느냐에 대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사소한 자극이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더라. 이게 영화로 나온 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카오스, 작은 차이가. 근데 양자 컴퓨터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병렬 처리,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펼칠 수 있고 가상현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무수한 또 다른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투사체라는 용어가 나와요. 투사체. 쟤는 너의 투사체다 이렇게. 그 투사체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상현실하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어떤 사막지대를 지나갈 때 신과 함께 2 제가 어제 봤는데 이 지옥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만 나타나는 지옥이야.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엄밀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네. 그게 그 랩터. 넵틸리 사우루스인가? 아무튼 그 주라기 공원에서 손톱 이렇게 나왔던 개인데 그가 나타나요. 그게 양자 컴퓨터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철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막 평행우주론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요. 이 우주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수한 우주를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에 있다. 우리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실제인지 증명은 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적인 논의가 만화 영화 공각기동대로 나오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되고 나비 효과, 인셉션, 13층, 슬라이딩 도어즈, 사랑의 블랙홀 무수한 영화가 평행우주를 다룹니다. 평행우주를 다루기 시작해요. 초기 조건이 약간 변함으로써 미래가 어떻게 마치 가상현실처럼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는 영화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그 평행우주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래 평행우주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한 차원만,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이 차원만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동굴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차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후레쉬를 하나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레쉬가 비치는 면적이 너무 좁은 거야. 우리 예전에 그 꽃걸 쓰고 공 차는 게임 해봤어요? 운동회 때? 이렇게 생긴 걸 쓰고 공이 안 보여요. 시야가 좁으니까. 마치 그렇게 좁은 스팟 조명만 가능한 후레쉬를 들고 동굴 안에 있는 벽화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세포는 미시세에 들어갈수록 우리 세포와 우리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라든가 그런 감각기관들은 평행우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잠재의식적으로. 그런데 그 평행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세포들이 신경망 자체가 시냅스도 신경망이죠. 신경망 자체가 1차적으로 걸러요. 정보를 다. 왜? 전두엽이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그 단계에 올라갈 때마다 막 정보를 다 가지치기하고 딱 골라요. 왜? 그래야지 빨리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선택한 존재만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약 50억 분의 1만 전두엽이 감지를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감지하는 것보다 50억 배 내지는 50조 배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하고 연결이 된다면 지금의 우리 능력의 50억 배에서 50조 배 정도의 휴리스틱이 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87번째인가 78번째 수로 알파고를 이길 때 이세돌은 설명은 못해요. 당신은 왜 거기에 바둑돌을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물어보면은요, 그저 느낌이 왔어요 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자, 넬슨 제독한테 당신은 왜 프랑스 함대가 그 시간에 거기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전두엽이, 자기 몸이, 그러니까 우리 두뇌도 다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정말 원자를 쪼개보면 빈 공간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 몸 자체가 파동으로 존재를 하죠. 파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양자 컴퓨터라면, 또는 우주 자체가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몸은 전두엽과 달리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단지 뭐냐면은 그 연결된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을 쓸 때 몰입을 하고 자기 몸에 집중하고 이런 어떤 때로는 명상도 하고 이런 것들,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체력 단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제가 제시한 교육 방법이 대부분 뭐냐면은 전두엽의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고 몸의 감각과 두뇌와의 연결성을 좀 좋게 해주는 방식을 제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저는 장기적으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막의 양자 컴퓨팅 현상과 우리의 두뇌가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상태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리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슬로우 이거 도표 보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 세계 랭킹 한 3위까지 올라갔던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화가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는데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부터 해요.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나의 몸은 나보다 영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그림은 나보다 영리하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미술대학 나왔으니까 좀 아실 텐데 막상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두엽은 나 그림 이렇게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붓을 들고 액션을 딱 들어가면은 훨씬 더 잘 나온다 이거예요. 실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창의성 실험에서 두 가지 실험이 있었죠. 정말 창의적인 작품을 20가지를 해와 라고 숙제를 낸 그룹이 있었고 야, 너 한 달 내에 200가지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와 라고 숙제를 해요. 근데 한 그룹은 한 달 동안 그 200개를 하려면 쉴 틈이 없어요. 왜? 양을 채우기가 바쁜 거야. 근데 여기는 20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래 한 달에 20개? 이틀에 한두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 어떻게 창의적인 그림 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쪽은. 여기는 시간이 없어. 밥 먹을 때도 그래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 왜 200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 그룹은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이 줄어들죠. 생각이 줄어들고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한 실행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 같은 게 왜 나오냐면 그렇게 하면은 몸이 전두엽이 인지하지 못한 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과 몸이. 그리고 그것이 두뇌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물을 딱 보니까 많이 실행해 본 놈이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많이 나오더라. 여기는 20개의 기막힌 것을 해야 되겠어 했더니 여기는 200개를 해야 돼. 그랬더니 결과물을 딱 보니까 A 플러스 맞는 것들이 여기는 20개 중에 10개인데 여기는 200개 중에 40개가 나오는 거야. 결과물은 1대 4야. 머리를 많이 쓰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룹이 있고 여기는 정신없이 막 하기만 했던 그룹이 있고 물론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몸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두뇌에서 양자 컴퓨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수많은 학자들이에요. 더 많아요. 훨씬 많고. 근데 그 양자 컴퓨팅이 뉴런의 축색 돌기, 뉴런의 뼈대를 만드는 미세소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수용체에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양자 생물학에서는 미세소관이 아니라 수용체다. 세포막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결론으로 지금 압축되고 있고 저는 예전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세포막에서 뭔가가 일어난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데 자, 얘 얘기하면 이제 또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그래서 제 교육법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그 작곡 천재 백강현이라는데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가진 영재발굴단에 나오는데 물론 얘는 두뇌가 좋긴 한데 얘한테도 물어봐도 얘는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너 그 음악이 어디서 나오냐? 음악이요? 머릿속에 40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작곡가들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요. 40개의 방에서 멜로디가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서 노래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도 이랬고요. 되게 천재들이 이래요. 억지로 짜내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차원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몸의 감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인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저는 결국에는 증명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트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라고 그래요.
그게 18개, 18진법까지 나와 있어요. 0부터 1 사이에 18개의 다른 수치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어요. 18개로 막 요리를, 그러니까 재료가 18개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뭔가 화학적인 요리를 할 때. 재료가 2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다양한 것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한 몇 조 배가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뭐 몇백만 배가 뛰어나는 양자 컴퓨터가 한두 개씩 나오고 있고, 근데 중간적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얘기냐? 여기는 18큐빗이에요. 광물학적인 양자 컴퓨터의 발달 속도는. 근데 여러분, 38억 년이라는 시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38억 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제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텍토닉스 운동이라고 그래요. 판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심해저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요. 그럼 그 마그마가 분출되는 힘에 의해서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그래서 최초의 대륙 판게아에서부터, 판게아 하나의 대륙이 분리돼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지구 지도를 이렇게 합쳐보니까 이게 악어가 맞더라. 그래서 판게아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판게아가 지금의 대륙으로 벌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봤더니 36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알아요? 자, 봐요. 우주의 나이가 128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을 측정을 합니다. 그게 어디가 있냐면 호주에가 있어요. 호주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40억 년 된 그 광물이 있는 거예요. 암석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한 45억 년 됐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봤어요. 베겐의 지금 일본 대륙을 보면 1년에 1cm 움직이는 데가 있고 5cm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그럼 대륙이 5cm를 움직이게 되면 응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응력은 응축력이라 그래요. 응결한다 그러죠. 대륙이 자꾸 압축이 돼요. 이게 응력이에요. 쌓인 응력은 반드시 풀리게 돼 있다. 탁 풀린다. 이게 지진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륙이 1년에 1cm, 2cm 또는 5cm씩 움직이는데 1년에 1cm를 1cm만 계산해봐도요. 그걸 40억 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 위의 대륙이 여러 번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지구 위에서 찾아낸 40억 년 된 암석은, 그럼 지구가 만약에 60억 년이 됐다고 칩시다. 그 암석 지금 어디 갔죠? 지구 속에 들어가 있어요. 1년에 1cm만 움직여도 40억 년이라는 시간은 지구 대륙이 여러 번 뒤바뀌어 버린다니까요.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대륙 자체가.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구가 100억 년쯤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억 년. 진화생물학자들이 피부세포에서 눈알이 생기는 그걸 이제 분자시계라고 그래요. 분자시계. 무슨 얘기냐면은 남극의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 보면 10,000년 전에 펭귄이 나와요. 그때 얼어 죽은 거야, 얘가. 그럼 10,000년 전, 50,000년 전의 펭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요. 변화를 한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옛날엔 남극이 따뜻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날개가 더 컸겠지, 펭귄 날개가. 근데 남극이 점점 좀 추워졌어. 그럼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눈깔 작아지고 열을. 그래서 우리 북반계 유전자가 많고, 뭐 눈 큰 사람은 남반계 유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형적인 남반계고 여기는 북반계잖아, DNA가. 얼굴이. 시베리아 눈깔이 작아지고 팔다리가 짧아져. 인도 가면 왜 요가가 가능해? 팔다리가 길어. 왜? 몸에서 열을 많이 발산해야 되니까. 근데 북쪽으로 추워지면 어떻게 돼? 몸통만 커져. 그래서 펭귄이 그 모양이 된 겁니다. 옛날 펭귄은 그 모양이 아니었어요. 불과 10,000년 전에만 가도.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세포가 그 환경에 적응해가는 변화의 속도가 있는데 그것을 분자시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자시계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맨 피부에서 눈알이 생기는 게 20만 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0만 년. 20만 년이면 눈알이 생겨버려요. 피부가 변해서. 분자식의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슬라이퍼의 염소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슬라이퍼의 염소. 슬라이퍼라는 사람이 제가 이거를 애들한테 공부법 강의할 때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슬라이퍼가 기형으로 앞다리가 없이 태어난 염소 새끼를 1년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근데 얘가 태어나면서 기형으로 앞다리가 없이 태어나 버린 거야, 염소가. 얘는 뒷다리로만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캥거루처럼 뛰어다닌 거야, 얘가. 이렇게. 염소가 직립보행을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엎드려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다녀야 돼, 염소가 이렇게. 1년 동안 생존하다가 사고사로 죽었는데, 그래서 그 슬라이퍼가 원래 해부학자였어요. 생물학자이면서. 죽은 다음에 이 염소를 해부를 합니다.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염소의 뒷다리 근육이 인간의 뒷다리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합니다. 1년 만에. 물론 어린 개체가 그 적응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직립보행하는 그 동물들에게 꼭 나타나는 게 여기 이 무릎뼈입니다. 동그란 거. 요게 있어야 직립보행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의 이 뼈가 커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1년 만에. 이게 분자시계예요. 인간의 분자시계는요, 맘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어요. 생명체의 분자시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을 바꿀 수 있고 세포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경망도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인간의 두뇌가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후에 조금 더 세포의 양자적인 지능과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운명적으로. 왜?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겨야 되니까. 운명적으로. 지금은 그 과도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감각적인 양자 컴퓨팅의 감각과 더 연결되는 방식으로 애를 키우고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진화가 될 거예요,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거의 사고가 없고 이제 살인도 불가능하고 범죄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거든요. 모든 게 노출되니까. 그게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예요. 생활환경지능. 생활환경지능 상태에서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위험하죠. 20년 동안 더 위험하고 아무튼 범죄는 늘어나고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첨단화된 도구가 사유화되기 때문에 첨단화된 도구가 사유화되지 않으려면 AGI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이제 구글이 내 인공지능을 만든 아빠지만 나 이제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당신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나 인공지능이 일하길 바라지만 그건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당신한테도 해롭다. 장기적으로 해롭다. 그게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그 사장을 죽여요. 죽이는 장면이 로봇을 이용해서 사장이 죽어요. 그 회사에. 예를 들자면 구글의 사장이 죽는 거야. 누가 죽여요? 인공지능이 구글 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영화예요. 아이로봇이.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해지고 인간들 간에 서열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들 사이의 서열은 완화되어 왔어요. 완화되어 왔어요. 지금 이제 그것이 좀 자본의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좀 자본 권력의 격차가 자본의 격차로 지금 이동을 했지만 이 자본의 격차까지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분자시계가 저는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두뇌와 신경망이
지금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감각적인 정보와 연결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능력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시대 이후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슬라이퍼의 염소처럼 짧은 기간에도 그렇게 고수가 아니었는데 고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분명히 휴리스틱이고 직감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아직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야, 특별하게 인간의 원초적인 축제 문화. 인간은 먹을 게 충분하고 안전해지면 축제를 하거나 번식 행동을 하거나 놀더라 이거예요. 놀아.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지겨우면 이렇게 놀고 이렇게 놀다가 지겨우면 이렇게 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놀이 문화로 급속하게 문명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일자리 경제에서 놀자리 경제로 바뀌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백강현이가 하는 얘기가 그 만 개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만 개의 두뇌 속에 방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멜로디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똑똑 멜로디 하나 좀 보내주세요 해야지 문이 딱 열리면서 멜로디가 쫙 나오고 내가 작곡을 쫙 할 수 있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작곡 하나 해봐 했더니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얘기가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을 때 열려요. 이 명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이라는 학습 형태로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인공지능에게 아주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연결되는 체험 방식 내지는 일찍 10대 때 고수화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동아리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야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좀 더 심층적으로 총정리하는 강의가 돼버렸는데 인간은 시냅스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이가 8살, 9살, 10살 때입니다. 그리고 두뇌에서 일단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야 돼. 왜? 내가 미래에 뭘 할지 모르니까. 두뇌는 일단 시냅스 가지를 엄청나게 해놓고 그 가지 중에 어떤 게 내 고속도로가 될지 몰라 라고 무수하게 시냅스를 만드는 단계가 7살, 8살까지예요. 8살까지. 그리고 최대 밀도기를 거쳐서 10살이 넘자마자 가지치기에 들어갑니다. 가지치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10살이 넘자마자 물론 우리 시냅스가 100조 개다 1000조 개다 그러죠. 뉴런이 100억 개다 1000억 개다 그러죠. 가지치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시신경을 연구한 거예요.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니까 시신경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아지는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가 있어요. 걔는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그것을 느끼는 시냅스가 있는 거예요. 10살이 넘는 순간 사라져요. 가지치기의 시신경의 가지치기 속도가 1초에 5,000개 시냅스가 죽더라는 거예요. 똑딱 5,000개씩. 2초에 10,000개, 3초에 15,000개. 10살이 넘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뇌의 시냅스가 사멸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멸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10살 이전의 두뇌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10살 넘으면서부터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 시냅스가 빠른 속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나 봤더니 여러분 소방차가 불 끌어갈 때 주차된 차가 많으면은 빨리 못 지나가죠. 이것 때문에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시냅스가 많으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더라는 거야.
시냅스가 많으면 생존의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만 살아남았냐면은 7살, 10살 때 그렇게 많은 밀도의 시냅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존재는 이미 다 죽고 멸종했어요. 우연히 어떤 그 인간 종이 10살 넘으면 시냅스를 최대한 죽여버리고 있잖아. 메인스트림만 남겨놔야 돼. 고속도로만. 그래야지 맹수가 나타났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고속화도로를 만들어야 물류도 서로 잘 소통하고 소통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장가전에 빨리 쳐내야 돼. 막 10살 넘으면 쳐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한한 가능성을 두뇌에서 없애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 이 나이가 되면. 저절로. 왜? 그런 인간만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조상 밑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무수한 맹수로부터 도망을 달리기를 잘했던 존재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했던 존재의 후손이니까. 그죠? 이런 경향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인류는 대략 10살 이전에 어떤 분야에서 고수가 될 체험을 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 사람은 세포의 양자 컴퓨팅 센서와 연결될 수 있는 신경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그런 현실적인 왜냐면 우리 두뇌는 물론 우리 두뇌도 가능성은 있어요. 슬라이퍼의 염소를 보면은 우리도 1년 만에 2년 만에 우리 몸을 많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년 동안 바꿀 수 있는 것을 애들은 하루 이틀이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 두뇌와 감각을. 자, 일단은 그만하고 이제 바쁘신 분 가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2시 돼가지고. 제가 2교시부터 서서 강의를 들은 이유가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어제 2시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많이 몰입해서 좀 에너지 많이 소진했나 봅니다. 그 이후로 오늘 강의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좀 처음 와서 서서 들었습니다. 이분 고리드 작가님의 강의는 모든 강의를 다 이렇게 직접 녹화를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900여 개 TV가 될 텐데 이제 다양한 주제의 교육 분야라든지 내교육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미술 분야 다양한 방송에서 나오신 이런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고 키워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작가님 그 밴드 뭐 소개 좀 해드릴까요? 아니 뭐 그냥 창조화력발전소 밴드 운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좀 PPT마다 자세히 못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싶은 게 제 책을 읽으면서 제 책은 상당히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풀어내는 영상도 찍고 싶고 이 PPT도 하나당 1시간씩 설명해주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후속타로 이런 강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의는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야만 하는 좀 약간 그런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막 수다 떨듯이 하면은 좀 더 이제 그 분야마다 좀 더 자세하게 상상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후속타 올 테니까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소식이 갈 거니까. 네, 전북 익산에서 직접 촬영을 오셨고 오늘 또 안동으로 운전하고 가셔서 이렇게 전북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 활동하고 계시고 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해주신 고리드 작가님 우리 박수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치고 질문 하실 거 있습니다. 예, 더 저는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교육적인 질문을 했고 더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독서부분을 보면 고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야나 어떻게 해가지고 소비자의 책이나 복지 감명 이건 고전이나 아니면
고전에 대해서 아, 네네네네. 이거예요. 이기성에 대한 부분에 관광학회에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안티. 제 강의 중에는 이지성은 사기꾼이다라는 주제의 강의도 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그 부분에 해가지고 혹시 또 그래도 우리가 한 고전에 좀 만대로 있거든요. 고전이 아직까지 많이 계속 파고들고 요즘은 많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아직 1시간이 안 됐으니까 한 5분 정도만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10월, 11월쯤에 책이 2권이 더 나와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제 첫 번째 책인 정교꼴찌 서울대 가다라는 책인데 공부법도 소개를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공부 철학, 공부 마인드, 공부 태도, 우리가 전공 선택의 태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금 학벌 중심의 어떤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수와 달인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책을 재출판을 내용을 한 60% 70% 바꿔서 출판을 할 거고, 그거는 뭐 한 10월 초에 나올 것 같고, 11월 초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중용을 재해석하는 책을 쓰고 있어요. 중용. 그래서 제가 중용이라는 것을 강의해 본 적이 있어요. 중용을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심각하게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한 다음에 나는 이제 책이 좀 더 많이 팔리는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앞으로. 이게 극소수 조금만 팔리는 책 말고, 그러면 많이 팔리는 책을 뭐를 선정을 해서 쓸까 하다가 중용을 고른 거예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랑받는 책이고, 도올 김용옥의 그 강연이 또 워낙 유명하고, 그죠? 그래서 중용을 다시 보기를 했는데 패러다임이 많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1장, 2장, 1장은 뭐 천명주 이상 이런 거는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다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렇게 모든 공부는 행동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지금 교육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중용책을 쓰기로 한 게 도올 김용옥을 일단 까야 내가 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도올 김용옥이 최근에 교육 입국문이라는 책을 재출판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교육 입국, 와 멋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을 이렇게 바꿔야 대한민국이 잘 될 거야. 아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 책을 재출판했다라고 보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가 안 본 책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검색해서 목차를 봤어요. 너무 구태의연한 거야. 제가 제시하는 교육 내용에 10%도 없어요. 즉 이 변화하는 시대를 전혀 담지 못한 거예요. 교육 입국문에서. 그래서 바로 열받아가지고 그날 강의 제목이 뭐냐면 도올 김용옥은 교육계를 떠나라. 그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언을 했어요. 중용을 재해석하는 책을 쓸 것이다. 지금 75% 정도를 썼어요. 이미 원고를.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한문 원어라 그럽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하신다니. 그렇죠. 중용 원문을 번역을 하지만 관점을, 예를 들어서 자사가 그 자기 할아버지인 공자의 말을 해석하는 관점, 주의가 해석하는 관점, 그 다음에 도올 김용옥이 해석하는 관점이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관점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자의 고민을 해석하는 측면들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돼서 중용을 다시 읽어보니까, 중용을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나이가 중학생 때 읽었단 말이에요. 누가 막 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중용대학을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색을 30년 이상 한 거예요. 저는 중용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 중용을 다시 보니까 재해석할 부분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고전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을 담지 못해요.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인문학을 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중용마저 그러니까 중용마저. 중용이라는 게 노노맹자 이런 것보다는 훨씬 현대 사상에 맞고 진보적이라고 김용웅 씨가 주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노노맹자까지는 제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가장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고전이 중용인데, 중용도
제가 보니까 한 절반이나 40% 정도만 이 시대에 맞고 60%가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미 인터넷에 칼럼이 15개가 올라가 있어요. 칼럼을 33편, 36편을 써주기로 했는데 뒤에 있는 15편은 좀 빨리 쓸 거예요. 한 달 만에 15개 써버릴 거예요. 지금 제가 중용 20장인가 23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리라든지 사람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인문학이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여건이 그러한 환경이 그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도 하나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체험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책을 해석해내는 분들이 이제 그걸 매치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의 이제 몫일 것 같고. 네네네. 근데 그 이전에 뭐 나온 책들이 일단 뭐 좀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반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몇 퍼센트에서 몇십 퍼센트씩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야 되고, 공자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줄을 잘못 서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주 무식하고 힘센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였고, 그 시대에 생존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가 제자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한 이야기가 중용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런 측면인데,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까 뭐 양자학 이런 거, 편테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기존에 없었던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없는 또 다른 사람과 기계라 할까,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게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명지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천명지휘성은 아까 제가 우리 세포가 양자 컴퓨팅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담보로 했을 때 굉장히 훌륭하게 해석되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천명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위한 교육, 그리고 그 길, 그걸 닦는 것이 교육이다.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주의교. 그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은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텍스트를 제가 잡았어요. 그런데 모든 텍스트가 그렇지만, 모든 책이 그렇지만 짜집기예요. 먼저 가셔도 돼요. 짜집기다 보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 내에서 상호 모순이 발생을 해요. 중용에서 제가 상호 모순되는 걸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이야기하고 공자의 얘기가 또 틀려요. 공자가 얘기한 것 내에서도 상호 모순이 발생을 해요. 왜? 그게 짜집기한 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1시간 내에 소설한 책을 모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는 나중에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질문이 있는 것이. 질문은. 사실 아까 저쪽 그 차트 중에 하나가 이제 8단계 인간족구의 8단계. 8단계. 그쪽에 보니까 연령대별로 그게 이제 변한다. 그렇죠. 하고 50 전후 되면 어떤 뭐 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역피라미드 상황. 네, 역피라미드 상황. 근데 사실 이제 뭐 지금 가장 그 인간 수명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 문제 중에 또 크게 대두되는 것이 이제 치매.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하신 게 이제 뇌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네네. 단순한 질문으로 네. 뇌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세태랄까 뭐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고 뭐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줄탁동시라는 줄탁동기 또는 뭐 줄탁동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새끼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도 쪼지만 얘가 잘 쫄 수 있도록 엄마 닭이 쪼아주더라. 뭐 그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을 막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우리한테 수많은 처방을 내리고 생활 처방, 운동 처방을 내려요. 근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약이랑 술이랑 같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많은 처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실행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교통사고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전혀 교통사고가 없는 거리가 됐어.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율주행차가 오는데 육교에서 떨어지면서 그 차랑 부딪히면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2, 3초 내에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그럼 모든 그 자율주행차에 그 이만한 에어백을 달아야 될까요?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차에 드론을 하나씩.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냐면 문화치료가 남게 돼요. 자, 질병치료, 수술 뭐 다 모든 처방이 다 좋아져요. 그런데 심리적인 문화치료의 영역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자살자가 늘어난다는. 치매는 일종의 치매가 뭐냐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자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치매예요. 근데 우리가 두뇌를 늘 자기주도적이고 기쁘게 뭔가 자기 예술과 문화를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고로 죽을지언정 치매로는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두뇌 연구 중에 뇌를 많이 쓴다 이 말씀이에요. 관성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으로 써야만이 두뇌는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냅스하고 새로운 뉴런을 해마해서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고돌이 아무리 쳐도 똑같은 걸 하기 예, 때문에 고도리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그 작곡가의 두뇌를 이제 찍은 게 있는데 작곡가의 두뇌가 29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뇌를 fMRI로 찍으면 두뇌 연령이 나와요. 나이에 따라서 있는 기계입니다. 예,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뇌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공기 중에 접하는 것일수록 생물학적인 연령을 많이 따라가고 공기와 접촉이 먼 기관일수록 생활 환경, 생활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눈하고 폐가 가장 먼저 늙어요. 물론 피부가 먼저 늙어요. 피부가 가장 공기하고 접하니까. 처음에 피부가 늙고 그 다음에 눈하고 폐가 늙어요. 장기 중에서. 그런데 두뇌가 가장 늦게 늙어요. 그래서 나이가 100살이 됐어도 30세의 두뇌 유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키덜트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키덜트. 즉 어른이지만 아이의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와 우리 교육은 키덜트를 키우는 문화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의학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기술이 좋아지지만 자살을 막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에 모든 문명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안 맞는 한마디 있는 것이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궁금한 그게 고전이에요. 그게 고전. 아니 그게 우리나라가 안 맞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고전에 지배받는 나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질문이 실제로 궁금한 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네네. 그 질문이 많아지는데 질문이 많아지면 또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 하는 얘기가 이거 잘못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붙인단 말이에요. 질문에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게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게 빨치산 6.25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게 줄을 잘못 서면
목숨을 잃더라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6.25 일제시대 때 을과 을들의 분열의 경험을 많이 했고 줄을 잘못 선 을들은 멸총을 당하더라. 그래서 우리 사육신, 생육신 아시죠? 줄 잘못 썼더니 3대가 멸하고 그 대부분 남자들은 다 죽이고요. 여자들은 노비로 팔거든요. 그때 사육신에 대비마마들이 노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육신이 차라리 행복했다고. 그 부인은 죽을 때까지 청소질하다 죽었어요. 겨울에 빨래하다가 예를 들어서 장관 부인으로 살다가 청소부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완전히 트라우마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질문을 하면 색깔이 나와버려. 자기 색깔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야. 찍혀. 이게 아직도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화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뀌려고 하면은요, 그것도 투쟁이야. 저절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금기를 깨는 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지금 제가 중용책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가 고향이 전남이거든요. 전남 장흥인데,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좀 알죠. 원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 있었고 광주에 있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경의 원문을 사투리로 번역할까 생각 중이에요. 가끔 역소를 집어넣어가면서 씨바가 안 하고 스바 한 단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자가 사투리를 쓰는 방식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고 비판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아시죠? 했더니 공자왈 뭐 가라사대, 그 다음에 우리 불경 해설을 어떻게 해요? 여시하면 나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노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경전의 사투리를 해석을 안 해요. 그게 가져다주는 어떤 억압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방해주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투쟁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욕얻어 먹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트라우마, 줄을 잘못 서면은 죽어갔던 것을 무수하게 목격해왔던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집단 무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꽉 남아 있습니다. 분단국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통일만 돼도요,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문제지. 통일 안 시켜주니까 문제지. 근데 그 통일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가 통일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오고 있다니까요. 인공지능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분단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벗어나지 말라고 냅둬야 돼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역사 치료를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빠들이 자기 자식을 교육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아빠 세대는 트라우마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고전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중용을 새로 해석하는 책을 쓰시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에 조금 가까운 그 부모들, 아직 아이를 생산하지 않은 네. 그런 부모들을 타겟으로 해서 또 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영감을 받아서 애들 교육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 듣고 학교 퇴학시킨 엄마들 많아요. 초등학교부터 막 퇴학시켜버려요. 제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건희보다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 오늘 제가 퇴학을 권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기꾼이 될 수도 있지만, 퇴학을 권하는데 이 애가 제가 여기서 권하는 방식대로 앞으로 10년을 이 애를 길렀을 때 오히려 미래가 더 불안해진다면, 얘 친구들보다 더 불안해진다면 제가 취직을 시켜주겠다.
막 그런 사기를 치면서 제가 애를 퇴학을 시킵니다. 일하게 해주겠다. 일자리 만들어주겠다. 제발 퇴학시켜라.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ADHD가 심하거나 자폐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 정규적인 그 교실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부모들은 그야말로 중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친구라도 사귀어야지 하면서 학교 보내는 게 중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용이 아니다. 중용이라는 건 원래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다. 아주 역동적인 균형을 잡는 능력이 중용이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용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겸손, 그다음에 특이한 거 하지 마, 색은 행계를 하지 마, 그거는 소인이야. 군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맞는 문구는 지켜 올려주고 안 맞는 문구는 엄청나게 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전의 파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의 파괴, 교과서의 파괴가 일어나야 되고 교육 시스템의 파괴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따로 없어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중용책 한 3가지 봐요. 3가지. 김석진 선생은 중용을 소수익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네네. 소수익이라고. 그다음에 나선 유형도 한글 교육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주요사에 따라서 영향이 있으신지. 제가 그거를 칼럼을 쓰면서 느낀 건데요. 칼럼의 방향을 잡을 때는 도어의 해석을 안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문만 보고 제 느낌이 오는 것을 일단 칼럼의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칼럼의 50%를 원문만 보고 써요. 원문에서 느껴지는 것만 보고서 딱 그 짧은 해석만 보고서 그 다음에 도어의 그 나머지를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수한 걸 찾아내요. 그래서 까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 칼럼을 완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벤치마킹의 시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만 보고서 이것은 뭐가 모순됐고 지금 시대하고 뭐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 경험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중용을 과연 충분히 참고하는 것이 좋은 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중용 원문만 보고 내 텍스트를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본다는 것은 그 책의 분량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견해와 해석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먼저 보게 되면. 그러니까 15세에 읽었던 그 중용의 느낌과 전혀 다른 분야를 경험했던 어떤 저의 견해로 중용 원문만 보고 뭐가 잘못됐다는 게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른 책을 참고하면 그 사람 견해로 내가 오염돼 버려요. 일관되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의했잖아요. 공교육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해야 출세하는 줄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고수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좀 죄송해요. 지금 정말 재밌어요. 자, 명문 사립대를 만든 음모론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록펠러라든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명문 사립대를 차립니다. 삼성도 막 그 당진에다가 명문 그 입시 명문 고등학교를 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초기에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왕창 번 사람들이 왜 다들 교육 사업에 진출을 할까 했더니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대 창업자가 많이 나올수록 기존 대기업이 위협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공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기득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대 창업자가 많이 나오고 9살, 10살짜리 그 유치원생 애들이 경제를 알기 시작하고 자기 그 부모한테 금융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발명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예술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무서운 창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민층, 근데 확률적으로 서민층, 머리가 나쁜 계층에서도 천재가 나올 확률이 약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애를 5명 낳으면 5명 중에 1명이 영리한 거야. 근데 5명을 못 낳죠, 요즘에. 그 복불 복에 운이 아주 좋아야 돼. 자기보다 영리한 애를 낳는 데는 굉장히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서민층하고 개돼지로 살아야 되는 층에서 꼭 천재가 나오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그럼 이 천재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은 내가 지금 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흔들릴 정도의 파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걔네 머리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야, 빈민층에서 나오는 천재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봐. 딱 이런 거예요. 회장이.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한 거라고. 명문대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창의성을 유치원 때부터 힘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유치원 때 힘 빼고 초등학교 때 힘 빼고 힘을 어떻게 빼? 명문대 나온 애들 우리가 출세를 시켜주는 거예요. 명문대 나오다 암기 잘하잖아. 암기 시켜가지고 판검사 시켜주는 거예요. 교사 시켜준 다음에 그 사람들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그냥 몇 배 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혁신적인 창의적인 아이를 내기보다는 계단 올라가기 바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대 창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집니다. 야, 그래도 10대 창업자가 생기면 어떻게? 아이디어 뺏으면 됩니다. 우리가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창업자가 나오고 10명의 창업자가 나오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데 1000명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900명이 있는데 10명 죽였는데 990명이 또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얘네들 두뇌를 빨리 멍청하게 만들 방법은 명문대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도입하고 고시 패스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한번 관료가 된다거나 상위 10%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확고하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개돼지 집단에서는 자기 집안에서 그 10% 안에 드는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죽어라고 보낼 겁니다. 공교육을. 예. 그러면서 모든 집안의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공부해. 숙제하고 놀아. 숙제하고 사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야, 충분히 다 논 다음에 공부해. 야, 실질적으로 공부 그거 성공 도움 안 돼, 자식아. 네가 임마 충분히 놀고 키덜트로 크면은 너 삼성 대기업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 네가. 네 머릿속에 잠재력을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기르는 부모들이 멸종되기 시작한 거예요. 명문대 시스템 때문에. 이게 부자들이 명문대를 만든 음모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개돼지 훈련법 중에서는 그거 알죠? 위에 있는 놈 한 놈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90%를 내가 이끌어 가려면 그 집안에서 성공한 놈을 꼭 한두 명 만들어줘야 돼. 우리 외갓집에 누구 있잖아. 성공이 잘 나가잖아. 그래서 자기 주변에 꼭 걔만 보게 만들어야 돼. 그 집안의 그 어린애들이. 롤모델을 만들어주는데 롤모델이 순한 양 롤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야. 기존 시스템을 따라서 성공한 순한 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양떼머리 그거 간단한 거야. 그 우두머리 순양 있잖아. 걔만 끌고 가면 돼. 그러면서 걔 몇 마리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털깎이 하는 거죠. 양털깎이. 개돼지들이 열심히 일한 거, 은행에 모아놓고 막 펀드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 거, 작전 세력 투입해가지고 양털깎이 하고 이러는 거죠. 이 양모리 컨셉.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명문대. 그래서 이거예요.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애들이 영어 수학 공부를 시키지 말고 그냥 발명교육 시켜버리면 서울대 나오면 100배 힘을 발휘합니다. 그 머리로.
근데 그 머리를 순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영리한 노예. 근데 문제는 뭐죠? 영리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잘 써먹다가 야, 인공지능 얼마나 개발됐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들의 혁신적인 동력을 없앤 다음에 자기들 그렇게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몰라라 하고 야, 이제 인간보다 영리한 인공지능 나왔잖아. 우리 돈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 야, 엘리트를 다 잘라버리고 인공지능 도입해. 그랬더니 막 명문대 나온 애들이 막 잘리기 시작하는 금융권 잘리고 막 의사 실업자 되고 갑자기 뭐 고시 패스도 막 사라지고 갑자기 그 로스쿨 등장하고 그랬더니 자기 자식들만 이상하게 로스쿨에 막 들어가. 이상하게. 그 입학사정관제가 생긴 다음에 지금 계속 정신 늘리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덫에 빠져버렸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을 한다고 그거 벗어난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자기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함정이 오무텐데 겨우 2m 올라와 있는 거야. 못 벗어나요. 그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때 하버드하고 예일대에서 처음에 어떻게 도입이 됐냐면 야, 우리 새끼들이 하버드대하고 예일대를 좀 더 들어갈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세요. 그 연구 안 하면 우리 기부금 더 이상 못 줘. 그러니까 그 명문대 나온 사람들 성공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학교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부금 못 준다고 그래? 국회의원한테 당신들한테 우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정치자금 못 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는데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할 때는 그 후원자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표를 얻기가 쉬웠으니까. 근데 그게 통계가 나와버렸네? 논문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이제 유권자들이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학도 그렇게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학력고사로만 대학을 갈 때 하고 지금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 딱 전환되니까 갑자기 상층 자녀들이 명문대 합격할 확률이 한 40%가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무지랭이들이 막 공부할 때 자기 엄마 농부가 어부인데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도 잘못된 거지만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문이 30%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5%로 줄었답니다. 5%. 그러니까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왜? 입학사정관제 음모가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상류층 자녀만 명문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지역균형 입학제라는 게 있잖아. 계층별로 퍼센트를 우리가 줘버리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의도가 하나 있었대. 유태인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야, 유태인들을 명문대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 그 균형 선발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야, 히스패닉이면 몇 퍼센트 잡아놓고 성적이 안 좋아도 그냥 뽑아주자. 이렇게 해서 미국 대학에서 그걸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걔네들이 1, 2학년 때는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다가 3, 4학년 때 치고 올라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여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슬럼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슬럼가에서 뭐 우리 강남에서 뭐 거의 꼴찌 성적밖에 안 돼 얘는. 근데 저기 지방에서 사는 애예요. 근데 지역균형으로 뽑아줬더니 4학년 때 더 창의적이고 더 학점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얘가 1, 2학년은 그 따라잡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그게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그게 뭐냐면은 어느 구석에나 천재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야, 이거 자 음모론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야, 우리 자식들만 저기 명문대 입학시키려고 이렇게 제도를 바꿔보니까 저 시골에 있는 애들이 아예 명문대 포기하는데 어떡하지? 야, 그 그룹에서 천재 나오면 어떡하냐? 그 그룹에 천재 나와서 우리 기업 위협하면 어떡하냐?
뭐가 걱정이에요? 소그룹 그 균형제로 해가지고 걔네들 뽑아주면 되지. 그럼 그 소그룹 내에서 뽑히려고 또 지들끼리 막 공부하고 경쟁하고 지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천재가 나올 수 있는 싹수가 싹 사라지죠. 가능성이 사라지죠. 이게 음모론 2. 음모론은 계속된다. 무슨 얘기냐? 개돼지 그룹에서 천재가 나오지 말게 하라. 제 교육은 뭐죠? 빈민층일수록 천재를 만들기가 더 쉽다. 제 책을 읽으세요.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책을 쓸 때 가난한 집에서 천재 만들기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좀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대교육 제목을 바꾼 거지. 왜냐면 그 당시 인공지능이 좀 키워드였거든요. 키워드. 그래서 그러니까 검색이 돼야 돼. 검색이 돼야 책이 많이 팔려. 뜨는 키워드로 제목 바꾸자. 가난한 집에서 뭐 하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책을 안 사요. 자기는 가난해도 가난한 집이랑 호칭이 싫어. 그래서 그 책을 고르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부제로도 안 달았어요. 책 안 팔릴까 봐. 아이고, 수다가 좀 길었죠? 맥주 한잔 하면서 다음에 얘기 좀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